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TMF 2부에서 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그냥 저희 집의 분위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없다. 아, 많이 아니 이 힘드시죠? 말은 지금 방학이라서 네.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맞아요. 네. 이 지금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신이 없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기도 해서 아, 그렇죠. 그걸 또 그렇죠.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더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그 이제 바깥 사람이 아주 기대감이 넘칩니다. 이게 뭐 이 결과와 상관없이 뭔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그 팬들의 기대감이란 엄청나다는 거 뭔가 계속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본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요소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조금씩 선수 영입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요. 선수단의 변동 소식도 들려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팬들에게는 뭔가 기대감을 많이 좀 갖게 하는 요소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빅6 프리시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맞죠? 정신 없는 것도 맞고 기대감도 맞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싹 정리를 하면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팀들도 있을 거고 뭔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클럽 월드컵의 여파 때문에 이 클럽 월드컵에 참가했던 맨시티와 첼시는 지금 프리시즌 일정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네. 나머지 팀들, 그러니까 빅6 기준으로는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보통 우리가 빅6라고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 않고 뭐 뉴캐슬을 포함해서 빅7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주에 뉴캐슬이 한국에 옵니다. 네, 업로드가 된 시점엔 아마 지금 뉴캐슬 선수들, 감독, 관계자는 다 한국에 지금 와 있을 텐데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뉴캐슬까지 이렇게 프리시즌이 쭉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팀 한 팀씩 요약을 해드려야 될 텐데 어디부터 좀 해드리겠어요? 아스날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번 아스날이 프리시즌에 얘기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영입생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뇌르고르, 마두에케, 요케레스, 수비멘디, 케파. 저희가 이제 월요일 촬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한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요케레스 선수가 아스날에서 프리시즌 경기는 뛰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뉴캐슬하고 경기를 치렀던 싱가포르에서 직접 본인이 경기 전에 경기장에 들어와서 싱가포르 아스날 팬들한테 손인사를 하면서 먼저 일단 아스날 선수로서의 스케줄을 소화를 했고요. 아시아 투어를 아스날이 다녀오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에서 각각 밀란과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선수 보강도 활발했고 2억 파운드를 쏟아부었죠. 그리고 결과도 이번 프리시즌 일단은 잘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스널이 계속해서 아쉬운 그 시즌들을 마무리 지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욱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아무래도 이제는 우승을 좀 해야죠. 아무래도 아르테타 감독도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클 것이고 마지막 우승 트로피가 커뮤니티 실드를 포함하면 2020-21 시즌을 앞두고 치렀던 커뮤니티 실드고 커뮤니티 실드 슈퍼컵 개념을 빼고 그냥 대회 트로피를 놓고 보면 아르테타 감독이 시즌 중에 부임을 했었던 2019-20 시즌 때의 FA컵 우승 이게 지금 마지막 우승입니다. FA컵 커뮤니티 실드 이걸 다 포함해서 봐도 2020년 이후로 지금 트로피가 없는 아르테타 감독이라서 지금 아르테타 감독도 다시 팬들한테 뭔가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는 정말 우승 트로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행인 점은 이번에 프리시즌을 통해서 첫 선을 보인 선수들 케파는 밀란전 그 이벤트성 승부차기 때 나와서 선방을 잘 해줬어요. 네네. 케파도 뭐 그렇지만 필드 플레이어가 중요한데 수비맨디 네르고르 그리고 뭐 이적생은 아니지만 미켈 메리노까지 이 선수들이 기존 시스템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수비맨디 볼 방출을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전환이나 패스, 배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주기 때문에 수비맨디가 옴으로써 다른 미드필더 자원들 뭐 라이스라든지 웨데고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미켈 메리노와 같은 선수들이라든지 수비맨디 덕분에 좀 더 이 선수들이 공격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가 더 날개를 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은 좀 생겼고요. 네르고르 선수도 이제 수비맨디하고 출전 시간을 서로 양분해서 가져갔는데 잘하더라고요. 네르고르는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돼 있다는 점, 수비맨디는 그냥 잘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스날의 이번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서 신입생들이 꽤 잘해주고 있다. 효과를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겠구나 그런 점들을 좀 기대케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좀 부러워하는 게 어린 친구가 또 좀 빛을 보는 느낌이라서 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2009년 12월 31일 생깁니다. 맥스 다우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만 봐도 2009년생인데 12월 31일이니까 네. 이건 사실상 2010년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세요. 1군 선수들이랑 같이 뛸 때는 어떨까가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았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드리블이나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12월 31일생이니까 말씀해준 것처럼 지금 나이대보다도 사실 성장이 또래들보다 좀 늦은 건데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월생이니까. 네네. 그럼에도 기량은 그냥 1군 선수들보다도 더 잘하는 플레이들이 나와요. 그 13살이 잘하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뉴캐슬전 때는 아예 본인이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해서 아스날의 승리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전진 드리블 좋고 템포 빠르고 볼 안 뺏기고요. 마무리 시도도 꽤 잘해주는 모습. 플레이가 당돌해요. 그래서 자기 플레이를 볼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주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번 프리시즌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막스 다우만 선수가 기용이 됐는데 아마 일단은 아르테타 감독이 계속 뭐 측면 오른쪽 위주로 아마 기용을 좀 할 것 같고 중앙 미드필더와 윙 자리가 가능한 선수인데 일단 프리시즌에는 윙 자리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갈 텐데 요즘 장지현 위원님이 굉장히 잠잠하면서 겸손하세요. 네. 겸손하다는 거는 벌써 기대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강지현 위원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못했다 이러면 화가 나 있고 까시고. 아니면은 잘한다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후자 쪽으로 지금 기울어서 겸손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말인 곳 기대감이 있다는 그렇죠. 거.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첼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파리 생제르맹을 3대 0으로 잡으면서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죠. 클럽 월드컵 일정이 이미 7월 중순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첼시 선수들은 지금 휴가를 떠났고 네. 푹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가 떠나고 리그 개막 직전에 홈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짧은 프리시즌을 첼시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럽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첼시가 얻게 된 큰 효과는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드디어 선수들이 이제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 우리가 이 감독을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트로피를 들 수 있구나. 컨퍼런스 리그에 이어서 클럽 월드컵을 따냈기 때문에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 특히 어린 선수들이라서 이런 게 한 번 생기면 팀이 확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첼시가 기대할 수 있는 점, 클럽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얻게 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럽 월드컵 토너먼트부터 신입생들이 참 잘해줬는데 리암 델락과 주앙 페드로 잭슨이 퇴장을 당한 건 어떤 의미에선 첼시에게 더 호재였습니다. 오히려 잭슨이 그 일정 동안 퇴장을 당하면서 이후에 델락과 새로 또 합류를 한 주앙 페드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한 수가 됐어요. 특히 4강전 결승전 때는 주앙 페드로가 직접 또 맹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페드로와 델락을 통해서 그동안 첼시에게 따라왔던 결정력의 문제도 해소했다는 점이 정말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선수들이 이제 시즌 초반에 잘하는 팀이 있고 중반에 잘하는 팀이 있고 이제 막바지 잘하는 팀이 있고 거기다 프리시즌에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쓰면은 좀 힘들어하는 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클럽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클럽 월드컵에서 끝까지 있는 게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클럽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여름에 정말 무더운 미국에서 그쵸. 첼시의 경우는 벤피카전이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던 악재도 있었고 팀적 연장까지 갔다 왔었고요. 물론 체력적인 부분이 어떻게 따라올지는 이거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맞아요. 정말 상황이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첼시가 이렇게 지금 좋은 선수단과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차기 시즌에 부상 등의 어떤 악재가 좀 따라온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거 클럽 월드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먼저 합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과의 그 노가즘 이런 것까지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부스팅이 돼가지고 막 더 잘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클럽 월드컵이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는 이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보단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우승까지 하면 그쵸. 조금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히려 일찍이 탈락을 한 팀이 차라리 데미지가 더 있다면 있지. 우승을 한 팀은 상금도 많이 땄죠. 선수들한테도 당연히 보너스 같은 거 그쵸. 주어지겠죠. 리그 개막 앞두고 이제 개막전 선수들 이제 유니폼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그 클럽 월드컵 우승 패치 이렇게 붙어 있으면 4년 동안 달 수 있거든요. 맞아. 그 생각도 딱 느낌이 온다. 체부심이 그쵸, 생겨요. 그쵸, 그쵸. 자부심이 이렇게 팍 생기고 거기에 이 선수들끼리 서로 우승을 해봤다라는 경험 때문에 플러스 효과도 있고. 우리가 누군데? 그렇죠. 같이 해본 사람이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클럽 월드컵 끝나고도 첼시가 지금 뭐 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비시본스 개인 합의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뎁스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이나 관리는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시즌이 아닌 두 번째 시즌이고 좋은 선수들이 늘어났고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선수 운용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팀이 오히려 첼시가 클럽 월드컵을 우승함으로써 그 장점을 잘 취하고 혹시 나올 수 있는 일정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로테이션이나 다양한 선수 기용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클럽 월드컵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저는 해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도중에 탈락한 팀한테는 해가 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힘은 얘기는 다 해야죠. 쓰고. 그렇죠. 힘은 다 쓰고 진짜. 네. 이번에 리버풀인데 리버풀 어떻게 보세요? 리버풀. 이제 지켜낼 네. 것만 남았고 어떻게 보면 올라갈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버풀이 노려야 될 거는 왕조 결성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보강을 이번에 참 잘했죠. 뭐 비르츠, 에키티케 등등의 선수들이 있고 저희가 촬영한 시점으로는 아직 에키티케가 데뷔를 한 시점은 아닙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의 지금 프리시즌 3경기에서 무려 10골이 터졌습니다. 스토크 시티전을 포함해서 엄청난 공격력을 일단 좀 과시했던 리버풀이고 비르츠가 스토크전은 비공개 경기라 저희가 뭐 하이라이트 장면 말고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비르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뭐 역대 최고 이적률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르츠가 너무 잘해줘서 이 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팀이 원하는 플레이, 어떤 자기가 팀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어떤 영향력, 볼 드리블도 되고 터치부터가 남다르고 볼을 처리하는 그 속도가 정말 적재적소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잘 알면서도 동료도 빠르게 활용할 줄 아는 비르츠 한 명이 옴으로써 팀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명 놀라움을 자아냈던 선수가 이제 은구모아라는 선수인데 왼쪽 윙으로 이번 프리시즌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학포보다 잘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클럽 프리시즌을 보면 은구모아가 경기 분위기를 좀 바꿔주면서 리버풀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구모아를 발견한 것도 이번 프리시즌에 큰 수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누네스가 프리시즌에 해트트릭 포함해서 4골을 넣은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당장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적료를 높게 부를 만한 명분은 생겼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밀란전에 4번의 실점 장면이 보여줬듯 수비 보강을 하지 않으면 수비 불안에 리버풀이 지금으로서는 시달릴 위험이 좀 있어요. 조고메즈도 아킬레스 부상으로 이번 프리시즌에 결국 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콴사가 레버쿠젠으로 갔고 고메즈는 부상의 이슈가 따라오는 상황. 코나테의 거취는 알 수 없고 반다이크는 나이가 그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센터백진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적 시장 때 보강을 해야 더 안정적으로 리버풀이 저력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아스널, 첼시, 리버풀 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데 맨시티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지금 프리시즌은 진행 중이지 않고요. 클럽 월드컵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들이 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클럽 월드컵에서의 조기 탈락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팀이 저는 맨시티예요. 네. 16강에서 아릴랄에게 결국 패배를 당하면서 대회 조기 탈락을 했는데 아릴랄에게 패배는 사실 굉장한 이변의 결과였고요. 그렇죠. 맨시티 선수들에게는 이게 분명 페카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아릴랄전 패배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셰르키나 뭐 라인더르스, 아인누리아 같은 신입생들이 뛰면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냈어야 되는데 16강에서의 이른 탈락은 상당히 아쉬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클럽 월드컵 결국 조기 탈락을 했고 선수들이 이제 이후에 늦게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프리시즌 준비 기간 자체가 극도로 짧아졌거든요. 그리고 프리시즌이 아닌 클럽 월드컵 동안 봤던 맨시티의 경기력은 물론 전보다는 좀 나아진 면이 있기는 했지만 아릴랄전을 통해서 보았듯 여전히 골키퍼나 수비는 좀 불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트래포드 골키퍼를 맨시티가 새로 영입을 했는데 문제는 트래포드를 뭔가 실전을 앞두고 테스트해볼 만한 기회가 평소에 프리시즌이었으면 경기가 많으니까 그때 두고두고 쓰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경기 수가 적어요. 트래포드가 와서 실전 투입되기 전에 연습해볼 만한 시기 자체가 짧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맨시티한테는 이번 프리시즌이 좀 짧아진 것, 클럽 월드컵을 소화했는데 되려 그 클럽 월드컵 때문에 탈락으로 인해서 다소 팀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맨시티가 더 많은 보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찍이 3명을 영입했고 이번에 트래포드 영입한 거는 좋은 일이지만 전문 풀백을 포함해서 맨시티가 좀 더 팀으로서 강해지기 위한 시도나 준비를 해야 이제 2025-26 시즌을 별다른 변수 없이 더 안정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맨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영입은 좋았어요. 쿠냐랑 은베모는 제가 볼 때는 분명 필요했던 선수들이고 네네. 이전에 뭐 레시포드나 가르나초처럼 좀 더 뭔가 측면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들보다는 아모린 감독의 3-4-1 전술의 2의 자리에는 좀 더 중앙에 들어오는 게 익숙한 선수들이 영입이 돼서 활약을 해주는 게 맞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너무나도 부합하는 선수가 쿠냐와 은베모고 두 선수는
사실 다른 경쟁 구단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구단들도 이 선수들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 맨유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들이 전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래도 팀에게 충성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뛸 수 있는 선수들. 다행히 쿠냐도 은베모도 그런 면모가 많이 보여서 좋은 영입을 저는 했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막 크게 기대할 건 아니지만 우선 집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기 때문에 맨유 팬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기대감이 지금 그쵸. 있고 올 시즌은 좀 내가 행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 분위기 괜찮고 선수도 영입도 괜찮고 물론 더 영입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웨스트햄전 때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아모린 감독이 원했던 좀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선수들이 해준 점 이런 부분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괜찮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브루노도 잘하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은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이 프리시즌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여전히 아모린 감독의 축구 스타일과 전술은 이 선수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역시 결정력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리즈전에 19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무득점. 그래서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추후에 9번 공격수라고 하죠. 최전방 골잡이를 누구로 보강을 하느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이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잘 입혀질지는 좀 더 보고 싶다. 아직은 좀 표본이 부족하고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경기 내용이나 적응도를 체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이거를 마지막으로 놓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손흥민 네. 선수의 거취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프랭크 감독도 인터뷰를 했는데 선수 본인과 구단이 결정할 일이다. 이 이적설에 대해서 일축을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는 내 플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되게 이게 그런 거야. 그냥 나는 쏙 빠진 거잖아. 감독이 만약에 조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의견을 피력해서 뭔가 언론을 조금 좀 움직이고 그리고 구단에게도 좀 피력을 하고 선수한테도 좀 믿음을 신뢰를 주면서 그런 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구단과 손흥민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건 자기는 쏙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가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랭크 감독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쩌면 맞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거취 관련해서 다른 때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남고 싶어하고 애정하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주장으로서 뭔가 목표도 달성을 했고 해야 될 우승에 대한 어떤 큰 서름도 이번에 해소를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거취에 대한 어떤 고민은 정말 좀 진지하게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알 수 없다. 심지어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과 구단의 결정을 뭐 좀 따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는 그 얘기는 즉슨 정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프랭크 감독이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좀 느껴지고 LAFC가 또 손흥민 선수에게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죠. MLS가 분명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추후에 진출을 했을 때 메리트가 큰 시장,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어쩌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열어두고 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일단 프리시즌 동안에는 경기를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었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오면서 하루에 한 1군 경기를 2번 치르는 이례적인 더블헤더 프리시즌 동안에 토트넘이 세웠는데 32명에 달하는 스쿼드의 선수들을 아마 좀 점검하기 위한 다 한번 써보기 위한 그런 의도의 더블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양민혁 선수가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드디어 1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기용이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양명 선수가 사실 지금이 가장 큰 기회예요. 왜냐면 주전 선수들이 좀 그렇다 할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스쿼드가 많은 상황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때 이제 모든 걸 보여준다면 그때 신뢰를 확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이 프리시즌을 기회로 활용해서 잘 눈도장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외의 선수들 특히 주전급 선수들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위커 원더러스와 경기를 2대2로 비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더블헤더의 뒷경기였죠. 루턴 타운전도 0대0 무승부였습니다. 보신 팬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하셨는데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이제 이번 주는 홍콩에서 아스날과 경기를 치르고 서울에 와서 뉴캐슬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르거든요. 상업적 성과도 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폼도 좀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겠고 모건기 스와이트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빠르게 지금 노선을 좀 잡아야 될 토트넘의 상황이고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까지 끝난 뒤에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혹은 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빅6의 프리시즌을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진짜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첼시도 그렇고 아스널도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 맨시티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 계속 10년, 20년 내내 위에 있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럴 때 인생을 배웁시다.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기다려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어때요? 마무리. 강렬하네요. 약간 투자 광고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저점이야? 네. 그럼 고점이 온다. 기다려. 그렇죠. 끝.